오늘 강의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다음 부분에 나오는 여기 개항과 서양열강에 대한 문호개방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는 근대적적인 강화도 조약 내용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게 된 배경은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같은 사상가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화사상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개화사상가, 다른 말로 통상개화론, 통상 장사하자. 다른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도 개화하자가 바로 통상개화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대두되었고, 더 중요한 얘기는 누굽니까? 지금까지 통상수교를 쭉 안 된다, 나 개화하지 않고 외국과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직접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고종의 친정이라는 건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아닌 직접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고종이 성인이 친정이 되면서 자 뭐가 지금까지 조선이 내세웠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왜? 흥선대원군이 이걸 주장한 거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만들고자 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이제 외교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건 일본이야. 일본 안에서 일본 국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정한론, 그냥 조선을 대화로 하지 말고 그냥 먹어버리자. 침략하자. 이게 정한론, 정벌하자. 어디를? 한국을, 조선을. 이 정한론이 대두됐어요. 그냥 침략하자. 그래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어떤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이런 어떤 배경들이 겹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조약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외우기 쉽죠. 1876입니다. 1876. 외우세요, 연도는. 1876. 거꾸로 갔죠? 1876년. 왜 이 연도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이제 모든 근대사가 시작되잖아요. 1876. 1876년. 조선, 여기 봐.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조선과 일본이 수호, 서로 지켜주겠다고 맺은 조약. 이게 정식 명칭이고, 그 수호 조약을 강화도라는 섬에서 맺었기 때문에 별명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는 조약을 맺은 장소지요, 장소.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섬입니다, 강화도. 자, 그러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소위 말하는 조일 수호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요, 여기 봐봐. 그 바로 전해, 1870년 바로 전인 187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운요 사건이 있었어요. 운요호라는 건 일본 배예요, 일본 배. 일본의 군함, 일본에 전쟁하는 배가, 여기 보면 일본의 군함이 일본의 군함 운요호라는 배가 강화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출지진, 즉 강화도에 있는 어떤 기지죠. 이 기지를 공격하고요. 지금 우리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 있죠, 인천에. 그 영종도를 침략한 사건이 운요입니다. 그럼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에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인 1876년에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 플러스에 나옵니다. 조선이 맺은, 좋습니다, 여기에. 강화도 조약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이거죠. 뭡니까?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쓰시면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의 의의죠. 조일 수호 조약의 의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거죠.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한 무슨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러분, 불평등하다는 얘기는요. 여기 봐봐요. 화면 보세요.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어. 근데 조선도 일본한테 할 수 있고 일본도 조선한테 할 수 있으면 이건 평등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조선도 일본한테 뭔가를 할 수 있고 일본도 조선한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이건 평등조약입니다. 근데 불평등하다는 말은 뭐냐면 일본은 조선한테 마구마구 할 수 있는데 조선은 일본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인 겁니다. 알겠어요?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불평등한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일본은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해안을 자기네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는데 조선은 못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해안 침략권이라는 게. 일본만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해안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예요. 영사재판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조선에 영사재판권을 쓸 수 있는데 조선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인 거예요. 알겠어요? 왜 불평등인지 아셔야 돼요. 영사재판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시, 외, 법권. 어려운 표현인데 영사라는 게 뭐냐면 대사예요. 대사.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사재판권 설명합니다. 여기가 조선이라는 나라야?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겠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근데 그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조선인을 죽였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어. 그랬을 때 이 일본인 범죄자를 조선 정부가 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여기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일본인, 분명히 조선인을 죽였지만 일본인은 조선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지만 이 일본인은요, 일본 대사, 즉 영사가 일본에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사재판권이에요.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일본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을 죽이면 그 조선인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영사가 재판합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일본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다? 불평등 조약인 겁니다. 조심하세요. 영사재판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시, 외, 법권이라고 부른다. 같은 말 알아두세요. 시외 법권,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시험에 뭐라고 묻겠어?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 조약이야? 해안 침략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했고 우리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알겠죠?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 때 항구를 3개 개항했습니다. 3개. 부산 그 다음에 왜 2개니까 부산 말고 어디 여기 제물포, 부산, 원산 3개죠. 제물포가 어딘지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물포가 어딥니까? 인천입니다. 지금의 인천. 부산 어딘지 아시죠? 원산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현재 북한 땅에 있는 항구 도시 제물포, 부산, 원산 3개의 항구를 일본에 개방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못 들어오다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인천, 부산, 원산에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선생님 강화도 조약에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쓰여 있네요. 와 이거 보면 일본이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는 눈속임수입니다. 눈속임수. 이 말이 뭐냐면 자 강화도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주국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본이 굳이 이걸 맨 앞에 제1항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청나라입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완전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띄어놔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야.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국이다. 이 편을 쓴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어요.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영사재판권. 자, 잊지 마요. 최혜국 대우는요. 강화도 조약에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최혜국 대우는 강화도 조약에 없습니다. 지금 강조했어. 이게 시험에 강화도 조약의 영사재판권과 함께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다. 틀려. 최혜국 대우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조선과 미국이 맺는 조약, 중밀소통상조약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조미소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소통상조약이 언제입니까? 1882년이죠. 여러분 1882년이 이모년입니다. 이모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모군란 있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이 해에 같이 맺은 게 조미소통상조약인데 잘 들어. 조미소통상조약 때 처음 들어갑니다. 뭐가? 최혜국 대우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암기해야 돼? 강화도 조약에는 뭐가 없고 최혜국 대우가 없고 최혜국 대우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다? 조미소통상조약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조미소통상조약 때 처음 들어가 있는 내용인 최혜국 대우가 뭐예요? 여기 봐요.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 최혜국 대우가 뭐예요?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 즉 미국에게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넣었다는 얘기는 미국을 최고의 혜택,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로 대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드디어. 최국 대우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영사재판권은 이미 강화도 조약에 들어있었어요. 그죠? 영사재판권은 강화도 조약에 있었고 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가. 어쨌든 이것도 뭡니까? 이적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조선은 미국한테 영사재판권을 줬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안 줘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평등 조약인데 최국 대우는 여기 봐.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 보세요. 설명 들어야 돼요. 미국과 조선이 있잖아요. 조선이 미국한테 얘기했어. 오케이, 이제 너희들을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로 해줄게 했어. 근데 미국한테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A를 줬단 말이야. A를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이랑 조약을 맺는데요. 독일한테는 A도 주고 B도 줬어요. 그러면 봐봐. 어? 독일한테는 B를 줬는데 작년에 맺은 미국한테는 A밖에 안 줬잖아요. 그럼 다시 미국한테 또 뭘 주는 겁니까? B를 주는 겁니다. 최고 혜택을 해주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프랑스랑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한테 A와 B와 C를 줬어요. 그러면 미국은 예전에 2년 전에 조약 맺으니까 C를 안 받았잖아요. 또 C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독일한테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럼 독일한테도 뭘 줘야 돼? C를 줘야죠.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즉, 최혜국 대우는 쉬운 표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 조약입니다. 항상 얘네들한테 나중에 다른 나라랑 조약 맺어서 더 좋은 걸 주면 미국한테도 계속 그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암기하세요. 최애국 대우 내용이 처음 나온 게 언제라고? 중미소통상조약. 이때 나왔어요. 자, 중미소통상조약의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부가 대화 정책을 펼칠 때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 수진사잖아요. 수진사 중에 누가 있냐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홍집. 일본의 수진사로 간 사람 중에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어떤 책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조선책략이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자, 여기 봐. 아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통치하면서 고종입니다. 개화정책 펼쳤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고 오케이 우리나라도 뭐 했습니까? 개항했어요. 우리도 서양의 기술을 배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고종이 일단 서양이나 일본의 기술이나 제도를 배워오라고 사절단을 보내는 게 바로 수신사입니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수신사예요. 그 수신사의 우두머리로 누가 갔냐면 김용집이 갔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김용집. 수신사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 봐. 일본에서 여기 보면 이게 일본이잖아. 일본에 조선에서 온 김용집 같은 인물도 있지만 청나라에서 온 청나라 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같이 청나라 관리와 조선의 관리가 만나서 일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나라의 외교관이 조선의 외교관이 김홍집한테 야 지금 조선이 되게 위험하다. 그랬더니 김홍집이 물었겠지. 뭐가 위험해? 야 니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청나라 있고 여기 러시아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지. 근데 조선 너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나라가 어딘 줄 아니? 김홍집이 물었어. 어느 나라야? 러시아래요. 조선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나라가 러시아래요. 왜? 러시아는 서양 국가잖아. 지금까지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싸워도 봤고, 그치? 교류도 해봤고, 근데 러시아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김홍집이 물었어. 그래, 우린 러시아가 서양 국가기 때문에 잘 몰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청나라 외교관 이름이 황준센인데, 황준센이 아주 친절하게, 야, 앞으로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략을 알려줄게. 책략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조선 책략이에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에서 써준 책이에요. 직접 써줘. 그럼 조선 책략의 내용을 선생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근데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 한 문장으로. 조선 책략의 문장을 내가 그러면 봐봐. 조선 책략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조선이 어느 나라를 막아야 돼? 러시아. 러시아를 조심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대요. 먼저 친중국 하래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래요. 친중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라 일본과 연합 조약을 맺으랍니다. 결 일본 하랍니다.
마지막이 연합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이게 조선 책략의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우시면 돼요. 쓰지 마세요. 나와. 일단 설명 들으세요. 친중국하고 덜 일본하고 미국 해라. 여기 봐. 그런데 조선은 이미 중국과 충분히 친해. 500년 동안 친했어. 그 다음에 일본과는 최근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어땠어? 조약 맺었지. 자, 이제 조선이 모르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미국. 미국과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황주선이 걱정하지 마. 니네 미국과 조약 안 맺었어? 우리가 중재해줄게. 그래서 청나라가 중재해서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 중일수호통상조약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 봐. 중일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 배경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조선책략이야, 조선책략. 이것 때문에 봐봐. 청나라가 중간에서 알선해가지고 어디를 막기 위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라. 여기 봐. 나옵니다, 이제. 조선 책략은 청해 외교관 황준헌은 황준센의 우리나라식 발음이에요. 황준센, 즉 황준헌이 어디를 막기 위해 발표했더라? 러시아.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자, 듣습니다.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대할 것 연미국 해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맺게 됐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 배경이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 조선 책략입니다. 됐어요? 청나라 yar선으로. 자, 우리가 어디를 막으려고 했다고? 러시아를 막는 게 목적이랬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 책략 덕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처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거중조정이 뭐냐? 거중조정은요. 여기 봐. 미국과 조선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분쟁이 있을 경우 다른 한 나라가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거다. 쉽게 설명해 줄게. 도와주는 거야. 조선과 미국이 서로 다른 나라와 문제가 있을 때 상대편 국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알겠어요? 중미수호통상조약,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조약 맺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되는 거죠. 자,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막 맺어요. 영국이 두 번째, 독일, 와우, 러시아를 막자고 하면서 나중에는 러시아랑 조약 맺어요, 그냥. 가장 늦게 맺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서양 국가 중에 가장 늦게 맺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랑 무슨 일이 있었냐, 흥성대원군 때 병인양요 있었죠. 병인양요.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의 목을 따내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프랑스 때문에 프랑스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는 서서도 타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니, 소미야? 이 모든 나라들에게 다 뭘 인정했다?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고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불평등 조약이 될 겁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입니다. 아까 흥선대원군 지나고 고종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뭘 하겠다? 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개화를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만든 새로운 기구야. 아직도 이게 뭔지 몰라. 통일기무아무는 기구의 이름이에요. 기구의 명칭. 조선에 어떤 명칭들, 의정부와 육조 같은 명칭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기무아무는 새로운 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기구입니다. 기구. 그 통일기무아문이라는 기구에서 뭘 한다? 모든 대화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본부죠. 본부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뭐가? 통일기무아문. 발음이 한 번에 힘들면 띄워서 하세요. 통일기무아문. 자, 군사 부분에는요. 지금까지 없었던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네모하세요. 별기군이죠. 신식 군대 이름이 별기군. 지금까지 있었던 조선의 군대는 그냥 전통 군대고요. 이건 신식 군대를 만든 거예요. 별기군을 창설했는데 군대를 만들면 뭐합니까? 훈련을 시켜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인 장교를 모셔와요. 초빙해서 일본인 장교에게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군사훈련을 맡깁니다. 다음요.
조선의 90군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군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의 전쟁, 양난이죠. 양난 전에 조선의 중앙군은요. 위였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양난 이후에 조선의 중앙군의 이름이 오군영으로 바뀐 거예요. 오위가 오군영으로. 그래서 오군영이 나온 거죠. 오군영을 즉 90군데를 확 줄여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군대가 줄었는데 이 정도 안 돼요. 오군영을 2개로 줄여버리면 나머지 3개 부대에 소속해 있는 군인들은 직장을 잃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봐.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했다. 여기서 여러분 뭘 읽어내야 되냐면 실업자가 된 90군인들이 실업자가 된 90군인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원래 군대가 직업이었습니다. 군대가 직업인데 잘린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된 90군인들 다 뭐가 되냐면 나중에 빈민으로 전락해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월급이 없으니까 이 빈민들이 됩니다. 왜 내가 이거 쓰냐면 나중에 1882년 임오곤란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세요. 그래서 신식군대인 별개군을 만들어 여기다가 돈을 다 터바르느라고 90군인은 줄인 겁니다. 오군영을 이 0으로 5개의 부대를 2개로 줄여버린 겁니다. 자 다음 근대 시설로는 어떤 걸 만들었냐 이름 봐두시면요. 기계창은 뭐 하면 됩니까? 근대 무기, 근대 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총이 있지만 그건 옛날 거고 근대식 총기를 만드는 거죠. 기계창. 그 다음에 이건 무기 만드는데 방문국은 이건 출판사입니다. 근대식 인쇄를 담당하는 출판사. 신문 만들었죠. 방문국에서. 인쇄, 방문국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방문국에서 새롭게 만든 신문, 근대적 신문. 그 신문 이름이 한성순보가 되는 거죠. 전환국은요. 뭐 만드는 데입니까? 화폐, 근대적 화폐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워? 기기창은 무기, 방문국은 인쇄, 그 다음에 전환국은 화폐, 우정통국, 다른 말로 우체국이죠. 얘네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곳입니다. 짧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안 넣을 건데 자 개념 체크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봐요. 조선은 1875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요 사건이랬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 조약을 언제? 1876, 1876년에 체결하는 거죠. 다음, 황준센, 한국식 발음, 황준원이 쓴 책, 조선 책략이랬죠. 이 조선 책략, 이 책의 영향을 받아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조선 정부는 81년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입니다. 별기군을 창설하고 종래 90군대를 2개로 고쳤다. 됐죠? 다음 관계요. 자, 교화정책 펼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나라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라고 외교 사절단을 보낼 겁니다. 제일 먼저 일본에 보낸 게 뭐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수진사입니다. 수진사. 수진사는 어디에 보낸 거라고? 일본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1차 수신사보다 아까 봤던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 갖고 왔던 거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조사사절단도 일본에 보낸 거예요. 선생님 왜 일본에는 2개나 보냈어요? 잘 봐. 수진사는 일본에 보낸 공식 사절단이야. 근데 생각해봐야 돼. 좀 봐. 일본이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면 정말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근대 기술을 다 알려줄까? 그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은 안 알려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몰래 알아와야 돼요. 몰래. 조사수찰단은 몰래 보낸 애들이에요. 비밀리에. 알겠어요? 여기 비밀리에 보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어디에 보낸 겁니까? 둘 다 일본에 보낸 거. 얘는 공식적으로, 얘는 비밀리에. 알겠어요? 이때 갔던 애들이 뭐 박정영, 어윤주, 홍영식 얘네 다 계급파 아닙니까? 자, 이런 애들이 있다. 영선사는 어디에 보냈다? 나라는 요시 됩니다. 청나라죠.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인데 영선사는 그러면 청나라에 가서 뭘 배웠냐 이거. 무기랑 군사. 무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근대적인 무기 만드는 게 기구가 뭐랬어? 이렇게 나왔잖아. 기기창. 이게 무기 제조법을 배워와서 돌아와서 기기창 만든 거예요. 군사훈련법. 누가 갑니까?
김윤식이 가죠. 김윤식 온건개합합니다. 일본의 강애들 김홍지, 박정희, 원효, 호영직은 얘네 급진개합하고요. 나중에 우리 갑신년할 때 알아야 되는 거죠. 김윤식 같은 경우 청나라의 가네들이 온건개합합니다. 온건개합파. 자, 보빙사는요, 어떤 나라에 갔는지 아셔야죠. 얘는 어떤 애들이 간 거야? 미국에 간 애들입니다. 미국에 가장 멀리 갔지. 중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나서 83년이, 왜 83년이야? 미국과 수교 맺은 게 82년이니까, 1882년이니까, 그 다음에 83년에 가는 겁니다. 민영식, 홍영식, 6.1증 등으로 일부는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까지 갔다 왔다. 보빙사는 미국에 보냈다. 이 정도 나라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부의 이러한 개화 정책이 순조롭게 쭉 가냐? 아니야.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았어요, 사실. 반대 세력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더 많았어요.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시절,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정치를 했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그의 아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지금인데, 사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흥선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뭡니까? 개화 안 하겠다잖아요. 통상수교 안 하겠다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라면 통상수교 거부예요, 거부. 고종은 수교하겠답니다, 얘는 드디어. 수교하겠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이 누구냐면 유학자들,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란 단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한, 여기서 올바를 정답니다. 올바른 학문을 위하고, 여기서 올바른 학문이 뭔데? 유학이죠. 유교를 위하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하겠다. 그게 위정척사의 뜻이에요. 사악한 학문이 뭔데? 서양 것들, 서양의 기술들. 이게 위정척사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 위정척사파가 흥선대원군을 지지했어. 근데 여기 보라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개화파가 권력을 잡죠. 개화파는 어떤 애들입니까? 수교하자는 애들 아닙니까? 수교하자는 애들? 하지만 개화파는 소수예요. 조선의 대부분의 모든 유생들은 다 위정척사파야. 위정척사파. 얘네가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고종의 개화 정책을. 반대했겠지요. 나오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위정척사 운동을 60년, 70년, 80년, 90년 4개의 시기로 외우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시 위정척사 얘들아 운동이지 운동은 다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 아니야.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성공한 사건은 혁명, 실패한 사건은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건 다 실패했어. 왜? 얘네가 아무리 위정척사 운동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많으면 뭐예요? 왕이 누군데? 고종인데. 고종의 의지는 개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 해.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 위정척사 운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당연히 1800이다. 1960년대 하는 거 아니다. 1960년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 이후, 1960년대. 60년대, 어떻게 외우시냐면 60년대 무슨 반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 그 다음에 90년대 항일흡영. 굉장히 짧게 외우실 수 있어요. 다시 60년대는 통상반대, 70년대는 개항반대, 80년대는 개화반대, 90년대는 항일흡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이제 설명할게요. 통상반대가 뭐냐면 아예 문호를 개방하지 말자. 이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기 전이잖아요. 하지 말자. 절대 개방하지 말자. 이때 나왔던 주장 중에 하나가 통상반대 때 척화 주전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척화 주전론이 뭐예요? 설명할게요. 척화 주전론. 여러분, 배척하다는 배척하다. 배척. 뭐를? 화의를 주장하는 거. 화의가 뭔데? 서양과 개항하자는 얘기인데 서양과 수교하자고 말하는 그런 애들을 배척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양과 개항, 봐봐. 우리 얘들아,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과 교류하자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과는 뭐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고요. 강력한 사상이죠. 차라리 서양 애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는 전쟁 불사하겠다. 이게 척화 주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60년대 통상반대 척화 주전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항록, 기정진 등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봐, 설명 들어야지. 이렇게 60년대 통상 반대했는데 정부는 통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운동이죠.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내놓고 절대 수교하면 안 된다, 수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수교했어요.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그래서 통상반대 이제 이미 물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제 뭘 주장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통상은 했으니까 이제는 문헌은 그냥 한 권은 열어주지 마라. 통상은 시작했지만 뭔 하지 마라. 문헌은 이건 열지 마라. 그러면서 이걸 주장합니다. 외양일체론. 여러분 시험 나올 때 척하주존론을 70년대에 쓰면 틀려요. 척하주존론은 60년대 사상입니다. 그러면 외양일체론의 뜻이 뭡니까? 야, 지금 일본이 강화도 조약 맺자고 하는데 일본이 동양 갔니? 아니야. 일본 이미 문호를 개항했기 때문에 양이라는 거죠. 외양은 일본입니다. 일본이나 서양이나 같아. 일본과 서양은 하나야. 그러니 일본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외양 일체론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최익현. 그런데 이렇게 외양 일체론 주장했지만 정부는 강화도 조약 맺었다니까요. 개방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80년대는 얘네가 뭐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정부가 강화도 조약 맺고 김홍집이 일본에서 주선책략을 갖고 들어왔다. 아까 얘기했지. 이 주선책략이 누구랑 조약 맺자는 얘기냐면 미국과 조약 맺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봤을 때 미친 거야. 일본이랑 조약을 맺는 것도 이렇게 반대했는데 서양 국가인 미국과 수교한다고? 절대 안 돼. 미국과 수교 안 돼. 수교 반대하는 거야. 미국은 정말 서양 국가야. 어떻게 이 나라랑 할 수 있어? 그럼 미국과 수교를 반대했던 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려워하지 마세요. 영남은 경상도를 말해요. 경상도 지방에서 만 명의 유학자가 서명해서 서명해서 올린 문서 그게 영남 만인소입니다. 경상도 지방에 여기 봐 이만손 등의 영남 지방 만여 명의 유학자들이 조선책략 유포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며 81년에 왕에게 올린 상소문, 청원문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게시판에 만 명 서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영남 만인소야. 영남 만인소 사건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조선책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선 정부는 주민수호통상조약 맺어버리죠. 맺지요. 이것도 뭐합니까? 얘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80년대에 세 번에 걸친 유정축사 운동이 모두 실패로 끝나서 90년대가 되면 1890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거든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고종이 막 단발령 공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빌미로 일본에게 아예 싸우자. 말로 안 되잖아. 지금 여기 봐들아. 1차, 2차, 3차 다 말로 한 건데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뭐야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게 항일의병입니다. 항일의병. 누가 나옵니까? 유인석, 이소웅.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외울 때 위정, 척사, 운동 하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 이때는 개화 반대죠. 개화 반대. 여기는 통상 반대입니까? 지금 헷갈려요? 자, 통상 반대네요. 60년대는 통상 반대. 이때는 개항 반대. 이때는 개화 반대. 이때는 항일 의병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봐야 돼요, 집에서. 외울 때.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항일의병이고 통상반대일 때는요. 이때가 가장 강력한 혁파, 주전론, 개항반대할 때 이때 뭐가 나냐면 일본과 서양은 같다. 외양, 일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개화반대일 때 뭐 일어납니까? 영남, 만인소가 이때 나오죠. 조선책략 반대하면서.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항일의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일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나는 최초의 의병,
상대병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여기 볼게요. 이거 읽어보고 이게 어느 의병인지 봐야 돼. 최익현을 딱 놔주면 여러분 쉬워. 최익현 치시면 되네. 하지만 이 최익현을 안 줄 수 있어요. 이름을 안 주면 여러분이 이것만 읽어보고 이게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볼게요. 여기 어떤 데는 기정진과 이항로가 밝은 식견과 원대한 생각으로 피 흘리는 상소를 하여 강화가 불가함을 말하자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10년 동안에는 서양의 적들이 우리를 탐내었으나 감히 그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정진 이항로가 활동했던 게 60년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누구냐면 흥선대 영군이죠. 그래서 말을 받아들였다. 이항로와 기정진의 말을 받아들여서 서양과 계함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들 적과 강화하고 교역하여 스스로 혼란과 멸망의 화를 취하면 안 됩니다. 기정진 이항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70년대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 사건을 빨리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온 거 있냐면요. 1872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주민수소통상 조약, 그 다음에 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정부의 개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82년, 다시 82년, 82년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주민수호통상 조약을 맺은합니다. 이에 82년 이목을란을 갈 겁니다. 82년, 84년 연도 이렇게 가죠. 쉬었다 할게요.